상당히 어려운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그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국회에 대한 경례하겠습니다. 교회 철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송희창 교수님의 인사말 읽겠습니다. 동양문화연구소가 있어요. 제가 연구기관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 초빙연구원으로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박정환 선생님이고, 그리고 또 한 분은 한국 경신연합회 이사장으로 계시는 최수빈 선생님, 두 분을 이렇게 오늘 모셔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기가 끝날 때마다 두 분 정도 모셔서 저들이 강의를 듣는 시간,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국 역학 발전에 비립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대전대학 철학과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지금 순수 철학과 소위 역술을 갖다가 접목시키는 그런 작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를 거의 지금 3분의 2가량을 갖다가 역술 계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도 그렇고 석사, 박사까지 이렇게 커리큘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전대학 철학과가 만일 성공한다고 한다면 한국의 역학 발전, 역술 발전은 희망이 있고, 만일 우리 대전대학 철학과의 그러한 시도가 실패로 끝난다고 한다면 한국 역학이 앞으로 희망이 있게 되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대학 철학과의 그러한 시도, 그러한 노력이 어떤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뒤에서 밀어주고 또 참여를 해 주셔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는 처음으로 저희가 동양문화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사계에 저명한, 특히 역술 분야에서 저명한 그런 분들을 초빙연구원 10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추천을 받아갖고 더 많은 분들을 갖다가 연구를 이렇게 모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사족 같지만은 어제 어떤 분이 제가 직접 전화를 안 받은 여성분이 철학과에 전화를 했더니, 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청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토론 참여 때문에 학교 동영상에서 안 나왔는데 조교 선생한테 전화가 왔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항의 쪽으로 전화를, 누구라고는 안 밝히겠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어떤 책도 많이 쓴 그런 젊은 역학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특강을 안 시키고 부산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시키느냐, 아주 기분 나쁘게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마침 여기 사회보는 손대환 선생이 어제 대학원 마지막 정강 왔다가 전화를 받았던데 얘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납득했다고 하는데, 어떤 특정한 분들을 여기서 우리가 대전대 철학과에서 키운다, 그런 표현이 어색하게 하지만은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공인된 그런 분들을 갖다가 모셔다가 여기서 특강을 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들 특강을 끝나고 나서 사기에 저명한 그런 분들이 숨어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좀 추천을 해주시겠다. 매 학기 또 중간고등학교들이 대학원들을 위해서 특강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학을 배우는 게 술을 배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이 순수 철학과에서 술까지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그 소위 전문 대학원, 전문 대학처럼 변질되고 그렇게 되다면은 학문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술적인 부분을 이렇게 특강 시간을 마련해서 그것을 이렇게 채워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해전자 후기 모집이 있습니다. 박사과정은 이미 찾고요. 석사에서 우리 철학과들 지금 석사분들이 좀 많이 도와 계시는데 우리 대학은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 다 풀티오예요. 전체 티오제예요. 가령해서 대전대학에서 석사 티오가 가령 100명이다. 100명인데 이제 우리 철학과 같은 경우는 3명 내지 원래는 한 3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3명에서 5명이 그 철학과 티오인데 다른 과에서 채우지 못하는 과들이 있어요. 그런 과를 우리 과에서 채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뜻이 있는 그런 분들은 지금 6월 20일까지 아마 여기 유인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접수가 6월 10일부터 다음 주까지 6월 20일까지 접수고 시험 일치가 6월 20일 학교별로 6월 20일 많은 분들이 역학 철학과가 발전한 것이 바로 한국 역학이 발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뒤에서 나와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또 그런 용어들이 하니까 학부생들한테까지 어떤 이번에 나이가 많이 드신 45살 여자분이 이 역학이 바뀌었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떤 뭐 누구랑 안 바뀌었어요. 만났더니 거기는 손 많이 되기 때문에 한가하고 가져갖고 많이 해야 5년밖에 못한다. 총감독님과 퇴임하면 그 대전대학 철학과를 문닫는다. 그런 과를 뭐하러 갔느냐? 당장 딴 대학으로 챙겨라. 뭐하러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저한테 정식으로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높이 평가해주면 참 고마운데 대전대학이 송인창 때문에 망하고 흥하겠냐 철학과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리고 내가 퇴임할 정도는 여기 지금 박사과정 다니는 사람들, 석사과정 다니는 사람들 아마 석박사를 받아가지고 충분히 대전대학 철학과를 끌고 나갈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 대전대학 철학 굉장히 음해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발 그런 일은 좀 해주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전대학 철학과가 정말 변신했는데 우리 대전대학 철학과가 발전하게 되면 한국 역학계가 발전합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만일 대전대학 철학과가 우리가 시도하던 이러한 일이 실패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한국 역학계에는 희망이 없다고 저는 감히 판단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이 날씨도 덥고 또 주말이어서 굉장히 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책을 펴시면은 삽지가 있을 거예요. 삽지에 저희 철학과 입학 안내하고 편입 안내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읽어보시면서 좀 주위에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칭 한국명리학회 추진안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그런 취지를 가지고서 임하고 있다는 거 해주시고요. 임기문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안하고 뜻이 맞는 분들은 확인서에 서명을 해서 연락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가을에 이걸 다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뜻을 동참하는 분들은 이 뒷장만 뜯으셔가지고 좀 이따가 저 주시면 되고요. 좀 이따가 청아 선생님의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휴식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있을 겁니다. 그때 혹시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은 저한테 메모로 해주시면은 제가 취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아 선생님. 양식이 있었는데 저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역학을 해서 그 성공한 대표적인 그리고 부산대학교 사학과를 그리고 저 이번에 아마 논문을 그 석사학위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부산대학 사학과에서. 그리고 또 본인이 또 잘하려고 하는데 원래 제가 다 써서 넣은 건데 싹 뺐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참 이렇게 뜻을 이렇게 하신 분들 앞에 서게 돼서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언젠가는 뭐 꼭 이런 자리가 뒤에 분 괜찮습니까? 제가 마이크를 잡고 해드릴까요? 네네. 마이크 수반. 예.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거 빼면 되나? 아니 빼는 게 없습니다. 빼면 될 거예요. 이거 안 되나? 앉아서 예. 앉아서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예. 에 대해서 이렇게 뜻을 두고 공부를 하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과정을 많이 밟으시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그 퍼스널 스토리를 좀 이렇게 해드리면 제가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다른 어떤 뭐 이론적인 충돌 이런 걸 들으시더라도 크게 그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제가 공부했던 과정을 좀 잠깐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주명리에서 어떻게 이 학문을 우리가 접근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오늘 그 주제에 우리가 간지로서 그 심리와 연결시키는 부분을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어디요? 단상을 주시죠. 예. 부터 시작을 했느냐면요. 1982년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해가지고 그 85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로 입문을 해서 제가 그 역업을 시작했는데요. 초창기에 이제 그 다들 겪는 어떤 문제들이 이 책에 있는 어떤 이론들, 그 현실에 있는 이론들 사이에 많은 차이점들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참 이제 뭐 책 외우기를 좋아해서 책에 있는 것들이 유사한 것들이 나오면 그 실관을 할 때 막 그걸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하면서 그 이게 막 정통적으로 뭔가 그 사람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 이 생각을 하면서 실제 실관을 많이 해드렸는데 그 사람 그 손님들이 거짓말하는 것도 아닌데도 이게 책하고 맞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옛 사람들이 그 이런 어떤 글을 그 남겨놓았을 때 거짓을 일부러 써놓은 것은 아닐 것인데 왜 지금 현대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운명적인 특성하고 책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냐 이런 어떤 문제점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럼 책을 덜 읽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책을 이렇게 내용 좋은 책들을 쭉 골라서 막 수십 회도씩 이 책을 읽었죠. 그래서 그 나서 내려지는 결론을 따라서 또 뭔가 또 새로운 어떤 그 이론을 정립해 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그 결과는 진배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이제 봉착하게 되니까 결국 저는 어떻게 선택했냐? 그럼 책이 우선이냐, 현실이 우선이냐? 현실이 더 중요한 것이고 현실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해결 수단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결론에서 결국 뭐냐면 현실을 관찰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어떤 이론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에 이르러 가지고 1987년도 봄에 제가 책을 전부 불사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 죽은 글이다. 이게 이 죽은 글로서는 결국 사람들에게 어떤 이론이라든지 길을 제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주야로 그냥 제가 그 당시에 군 생활을 했었는데요. 동해안에서 그 초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해 바닷가를 보면서 밤새도록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오행이라는 것이 맞지 않다면, 자연의 원리에 맞지 않다면 아예 칠행을 하나 만들자. 그렇게 이론을 만들어서라도 제가 새롭게 이 자연의 어떤 운동 원리를 판짜기로 해보겠노라.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거의 뭐 밤에 어차피 그 눈 뜨고 있어야 되니까 밤하늘을 보면서 뭐 수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의 정리를 제대로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갑을병정이라는 문자를 배울 때 대부분 다 그 뭐 갑 이렇게 하면 벌써 목에 속하는 것이다. 그다음 오행이로 말할 때 목 이러면 나무 이런 식의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사물로서 오행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거기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함정에 걸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행이라는 문자를 쓸 때 왜 이 오행을 오소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오소.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에서 말하는 그 서양 자연 철학에서 말하는 그 우리가 만물의 기원은 대체로 원소론적인 입장에 서 있는 것이고 우리 오행론에서 말하는 그 오라고 하는 오행이라는 것은 5가지 원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목화토금소라는 것이 목은 나무가 아니다 이거예요. 불은 화는 불이 아니고 그럼 도대체 왜 오행이란 말을 썼느냐? 지금 뭐 제가 어떤 산중에서 공부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하는 어떤 측면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행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단일 행자죠. 이제 한자 사전 이제 큰 사전에 보면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닌다. 이렇게 이제 행의 의미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천문지에 의해서 그 별들의 위치 이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로 거기에서 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무튼 행은 뭐냐? 원소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목화토금소라고 하는 것이 나무와 불과 이런 어떤 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운동 단계를 어떻게 해요? 5단계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목이란 뭐냐면 음기 속에 갇혀 있던 즉 겨울에 추운 겨울에 음기 속에 갇혀 있던 것이 압력이 약한 곳을 향해서 쭉 삐져 올라오는 이런 운동성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운하고 동하는 것을 몇 단계로 5가지 단계로 쪼개봤다는 거죠. 그걸 2단계로 간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음량이죠, 그죠? 이게 그 음량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뭐 남자, 여자, 하늘, 땅을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금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방향이나 운동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5가지 단계로 쪼갠 것이 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원소론적인 입장에서 이 오행론을 처음부터 해석해 나가면서부터 큰 오해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봄이 되어서 나무가 싹을 틔우고 올라오르는 쭉 삐져 올라오는 이런 운동이 목행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더운 기운이 더 강화되어서 옆으로 벌어지려고 하는 운동이 그 화운동이다. 그 다음 토행은 뭐냐면 더 이상
펼쳐지지도 못하고 쭉 머물러 있는 상태. 또 꺼지지도 않고 또 펼쳐지지도 않고 머물러 있는 상태. 그 다음에 금이란 뭐냐면 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굳어지고 내려올려는 운동 단계라는 거죠. 그렇게 가을에 뭐예요? 꽃핀 자리에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히죠. 그 열매가 단단하게 굳어져서 밑으로 쳐져 내려오는 운동성. 이런 운동성을 뭐냐면 금행이란다. 그럼 수행은 겨울의 운동성하고 똑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모든 걸 감추려고 하는 운동. 이런 운동, 그 다음에 응집하려는 운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어떤 운동 단계로 표현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럼 음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음양이라고 음양이가 그 남자와 여자 이렇게 그 어떤 운동의 결과로서 드러난 모양을 그 음양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콧구멍에서 숨을 내쉬면 이게 무슨 운동? 밖으로 튕겨져 나가려는 운동을 양운동. 그 다음에 도로 삼켜서 들이려는 운동이 음운동이 되죠. 이런 음양 운동, 음양이라는 것이 운동의 방향성 차이라는 거죠. 콧구멍 하나에서 뭐냐면 음양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전부 이런 어떤 양운동과 음운동. 그 다음에 그것을 세분해 봤을 때 목화토금소라는 오행 단계의 움직임으로써 결국은 드러난다. 그래서 그 옛 사람들이 그 글을 적었을 때 뭘 보고 적었냐. 그게 문자를 먼저 만들어 놓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운동을 보고 문자로 옮겼는데 그 자연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저렇게 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그 옮겨진 글들을 우리가 후학들은 뭐냐면 글에 빠져서 무엇을 알지 못한다. 뜻을 알지 못하는. 문자에 빠져서 뜻을 알지 못하는 이런 식의 오류가 이제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단계를 더 세분한 게 뭡니까? 목화토금수의 운동 단계를 표현에 의하면 갑을병정이죠. 갑을병정, 무기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겠죠. 저 단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갑이나 을을 배울 때 우리는 대부분 다 갑 이러면 양에 속하는 목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해 버림으로써 여러 가지 해석의 기초를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문자에 빠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오류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갑이 뭐냐? 저는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퍼스널로 이렇게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갑목 이렇게 하면 바로 제명시켜 버립니다. 수업 들으러 올 필요 없다 이거죠. 갑은 물론 이제 저런 운동 단계로서 우리 오행적으로 표현할 때 그 목운동의 속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사실이지만 그 갑이라는 글자의 의미는 단순하게 양에 속하고 목에 속하는 속성으로 쪼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음기에 갇혀 있다가 주로 그 솟아오르는 운동성이 많이 발생해 있는 상태가 그 갑운동의 단계라는 거죠. 이걸 왜 이렇게 이해해야 되냐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실관을 하실 때 대부분 다 그 상극이나 또 상생이나 이런 이론에서 계속 뭐냐면 이런 문자적인 오류에 빠지신다는 거죠. 이런 문자적인 오류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 이 해석 자체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 뒤에 이제 파생적으로 하는 논리는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또 문제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이제 지지는 뭐 우리가 자연의 운동 속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그 기운들을 그 함축적으로 또 12단계로 쪼갠 것이 12지지죠. 그 12지지를 볼 때 이렇게 하면 자축인묘할 때 잘 보면 이게 그냥 우리가 이 자서에 의해서는 물론 양이지만 육친적으로 쪼갤 때 음으로 쪼개고 이것이 수에 속한다. 이거 하나의 생각이 딱 굳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해석을 할 때 엄청난 오류를 만들어내는데 제가 왜 글자 하나를 보더라도 그것을 운동성 속에 파악해야 되느냐를 지지의 단계를 우리가 쭉 한 몇 가지만 적어 놓고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자축 진사 이렇게 이제 지지 순서가 쭉 나가는데요.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운동성들을 한번
간단하게 그 음량적인 어떤 수준에 의해서 속성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우리가 자에서 사까지가 자연의 운동장에서 해의 그 날길이 변화를 본다면 자시부터 해가 길어지죠. 해가 떠오르죠. 우리 자월부터 동짓달부터 해가 길어지죠. 그래서 보통 이걸 이제 일량이 시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자연의 운동 속에서 그 근본적으로 양기의 어떤 승발, 양기가 밖으로 펼쳐지는 단계들을 따진다면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근본적으로 어떤 운동성 속에요? 양운동이에요, 음운동이에요. 자에서 사까지. 그 다음에 요 다음 걸 적어놓으면 더 비교가 되겠죠. 칸이 적고 하니까 제가 하여튼 그 비교해서 그 개념 파악을 한번 하시는 뜻에서 제가 쭉 적는 겁니다. 자, 요 자나 축이나 이는 전부 다 어디요? 우리가 자연의 어떤 그 날 길이가 길어진다 이런 운동 단계에서 볼 땐 전부 양운동에 속하는 것들이죠. 하가 뭐냐면 자부 2양, 3양, 4양, 5양, 6양 이건 아시죠? 답이 없으시죠? 네. 자, 그 다음 5부터는요. 50부터 해가 넘어지죠. 자, 50부터 해가 넘어진다. 그래서 해의 그 자연 운동 단계로 봤을 때, 자에서 사까지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양운동이 자연 속에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차서에 의해서 순서를 매겨보면, 차서를 매기면 순서에 의해서는 뭐예요? 자가 양으로 나오죠. 그죠? 축이 인이 양,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양음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무리 없습니까? 차서에 의해서 음양. 자, 그 다음 우리가 육친적으로 적용해서 자연 운동 속에서 발생하는 그 대대적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기운과 설정됐을 때 자에 갖는 음양이 있죠. 그죠? 해자하고 사호가 우리 육친에서 운용할 때 반대로 쓰죠. 그것은 뭐냐, 사계절의 운행에 의해서 뭐예요? 이 운행에 의해서 먼저 발생하는 것, 뒤에 발생하는 것의 기운의 적용이 차이 때문에 그렇죠. 자, 그걸 정리해 볼 때 자는 어디에 속해요? 음에 속하죠? 축은. 이는 양, 그죠? 묘는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양,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자들이 그 글자가 혼자서 이렇게 작용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그 문자 자체의 어떤 작용, 합에 의한 화작용이 오죠. 그 합에는 화작용을 그냥 삼합으로만 봅시다. 자, 신자진이라고 하는 것이, 자, 신자진 사유축은 대체로 수운동과 금내죠. 그죠? 화에 의한 삼합에 의한 결과물이 금이나 수에 속한, 즉 신자진이나 사유축은 어떤 운동을 주로 많이 만들어내고요? 음운동을 더 많이 만들어내죠. 그죠? 그 다음에 인호술 해묘미는 양운동, 그죠? 자, 이런 그 합에 의한, 즉 합에 의해서 그 화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운들의 음량을 따진다면 자나축은 어떻게 해요? 사유축의 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인호술, 그 다음에 해묘미, 그 다음에 신자진 사유축, 그 다음에 오는 양에 속하죠. 미도 해묘미, 그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계절적인 어떤 그 순서를 무리지어서 그 글자 자체에 크게 부여된 음량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신유술 해자축. 신유술 해자축은 어디에 속하고요? 계절적으로. 가을과 겨울에 속하고 그것이 갖는 어떤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고정적인 어떤 그 음량의 속성은요. 신유술 해자축은 음에 속하죠. 그죠? 예. 그래서 해자축까지는 그 다음에 묘진, 오, 미는 전부 다 양이고, 신유, 술에는 또 음에 속하겠죠. 계절적으로. 그죠? 자, 저렇게 자 하나가 우리가 단순하게 그 수에 속하고 음에 속한다. 또는 자서에 의해서 양에 속한다. 이렇게 그 하나의 기운으로서 그 해석을 위한 수단으로 그런 것에만 생각이 집착하면 자 자체가 갖는 저런 많은 운동성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자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운동에서 자상을 취해오는 거죠. 자상을 취해오는 것이고, 이 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만물이 뭐예요? 음이 극하여 양이 시생하는 단계, 즉 웅크릴 대로 웅크린 다음에 결국 뭐예요? 내부적으로 양이 폭발하는 단계에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운동성 자체는 우리가 전제해 두고 자가 갖는 어떤 음양적인 속성도 몇 가지가 돼요. 이렇게 그 음양의 어떤 기준을 축을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개 섞여 있죠. 여러 개 이렇게 섞여 있는 어떤 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그 축이나 인을 보면은 비교적 뭐예요? 음양적인 즉 합에 의한 것이든 계절에 의한 것이든 차서에 의한 것이든 그런 음양적인 속성이 비교적 많이 몰려 있죠. 그죠? 그럼 이렇게 표현을 만들 이유는 뭐냐 이게요? 뭘 떠들려고 저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저런 걸 볼 때 자는 수에 속하고 축은 토에 속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순간에 결국은 우리가 인간의 운명이라든지 그 운의 해석을 할 때 크게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운적인 압력이 많이 발생해 있을 때 인간은 그 인간의 부기빈천만이 아니라 자연의 운동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크게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 차이, 에너지 차이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해 있을 때 뭐가요? 변화가 많다 적다. 변화가 많죠. 그 변화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간지가 그 사람 운명 내에 많이 부여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운에 의해서 부여되어 있느냐 따라서 실제로 자연운동의 어떤 모양새를 제대로 관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자운에 어떤 사람이 그 대운을 만나러 간다고 할 때 자라고 하는 운을 지나갈 때와 축이라고 하는 운을 지나갈 때 이 운, 두 운의 차이가 축운의 변화가 많을 것 같습니까? 자운의 변화가 많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음양적인 기운이 몰린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겠죠. 어느 게 더 많이 몰려 있습니까? 축운에 더 많은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전부 다 뭐예요? 그 양운동이라고 하는 속성이 크게 몰려 있죠. 그래서 인간의 부기빈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고성세가 어떤 시기에 저런 어떤 간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음양의 운동성의 차이에서 크게 변화할 때가 있고 작게 변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게 자연을 우리가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자꾸 우리가 어디에 매몰되어 있냐면 특히 운명을 하시는 분들이 빠지는 오류가 길흉론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죠. 생각이. 그러니까 이것은 길하고 이것은 흉하다 하는 이런 기중론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의 관찰이나 변화 과정을 제대로 그 추적을 못 해내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그 해석 차이가 문제를 주는 거죠. 이렇게 완전하게 좋다. 만사형통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연현상에서. 해가 머리 위에 중처에 떠 있을 때 그림자는 어디가 있습니까? 발 밑에 더 진하게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그 변화의 어떤 양상이나 모양새만 무엇에 의하여 기운 변화에서 쭉 연결돼 가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자꾸 기중론으로 자꾸 부여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 어떤 것은 어떤 작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나가기 때문에 자꾸 벽에 부딪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그 이유에서 설명해 하기 위해서인데요. 하나의 어떤 간지를 보시더라도 그것이 갖는 어떤 운동성이나 방향성 이런 것들이 다각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을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좀 열어 놓으시라는 거죠. 그런 측면하고 그 다음에 기중론의 입각에서 사주 해석이라든지 운명 해석을 자꾸 하지 말고 굳이 그 말을 붙인다면 이 설해론적인 입장이죠.
뭐 굳이 용어로 보신다면 설해론 정도로 문자를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저 말에 정확한 뜻이 부합되는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희귀동소라고 하는 거죠. 희귀동소는 무슨 말이냐면 어부는 어디에서 죽습니까? 어부는 바다에 죽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기중론적 입장에서 우리가 역학을 이렇게 사주명리 같은 공부해 나가면 뭐 어떤 걸 따지죠? 희기론 따지죠. 희기론. 이건 희고 이건 기다. 이것은 반겨 쓰고 이것은 끓인다. 이런 희기론인데 그러면 그 바다와 강은 어부에게 우리가 희신이냐 기신이냐 뭡니까? 자,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는다. 군인은 전쟁터 죽는데 이 전쟁터는 그러면 군인에게 희신인가 기신인가? 거의 희귀동소다 이거 희귀동소. 좋은 것과 끓이는 것이 결국 한 곳에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기중으로 계속 쪼개려고 하는 거죠. 원래 팔자부터. 제가 수없이 많은 명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느낀 건 뭐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제 격용론 같은 공부 한참 하죠. 공부할 땐 좋습니다. 아주 구조적으로 분석이 쫙 되면서 야 이건 억부용신인데 그 관살에 태가하고 인성용신이야. 오면 나 손님 완전히 막 패 죽이겠다. 정말 잘 봐주겠다. 마음먹고 이렇게 실적으로 실관할 때 그게 거기에 적용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기중론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뭐냐면 희귀구원을 자꾸 찾는 거죠. 우리 소위 용신 찾아다니고 희귀구원을 찾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목화, 금수, 운을 다 잘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냐, 우리 격용론에 의해서 이게 희신이다. 이런 어떤 세월이 와도 겨우 전세방 매라는 거예요. 그래도 답답하게 매 한 가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규중론에 의해서 결국 정말 인간의 부기변천이 변화되는 폭이 어느 정도. 물론 그게 우리 흔히 그릇을 이야기하지만 그 그릇을 보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 인이라는 글자가 그 사람 명조에 드러나 있는 팔자와 저렇게 음양적인 어떤 인자가 한쪽으로 있을 때에 쏠린 글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사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이나 진 저런 글자는 봐보세요. 음양적인 어떤 그 인자들이 여러 개 몰려 있죠, 그죠? 저런 글자가 드러나 있다는 것은 어떤 압력을 많이 감당할 만한 인자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 이러죠. 그것이 뭐냐면 자기 삶의 어떤 그 상황도 되고 무기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격용에 의해서 그 사람의 그 부기빈천의 그 등급이 만들어지는 요소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똑같은 격이라 하더라도 어떤 글자가 드러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릇을 훨씬 더 크게 봐야 되는 기준이 새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주 팔자를 해석해 나갈 때 대부분 다 어느 게 왕자고 어떤 것이 격이고 거기에 따른 그 용이 무엇이고 이걸 찾는 게 거의 막 그냥 책을 보고 수없이 훈련이 돼 있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결국 우리 희귀관을 따져서 이땐 좋다, 이땐 나쁘다 이렇게 사주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운이 오면 이렇게 삶의 모양을 바꾸고 그런 조건 속에 살게 되고예요. 그러니까 기중론이 아니고 설해론적으로 우리가 나무 한 그릇을 놓고 글자 사주팔자가 복잡하니까 글자 한 자만 놓자 이거죠. 그럼 나무 한 그릇의 용신이 뭐냐? 나무 한 그릇 이거 목을 나무 한 그릇 물론 그 오행이라는 그 목의 뜻도 아니지만 그럼 그 목을 갖다 하나 두고 그러면 그게 용신이 뭐냐 이러면 나무 하나가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꼭 그 저 기중론에 의해서 따진다면 그냥 수인가 이렇게 하기죠, 그죠? 근데 그 나무 하나 살아가는데 그 수의 작용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걸 물리적인 원래 원래 오행의 뜻을 두고 그냥 실제 나무 하나를 보자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양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양광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뿌리 내릴 대지나 토의 어떤 요소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 금은 뭐예요?
결실하게 해줘요. 결실. 나무가 걸어다니는 원리가 나무의 발은 어떻게 달고 다녀요? 열매와 씨앗을 만듦으로써 나무 한 그루가 숲이 되죠. 예. 그래서 나무 하나가 살아가는데 목화, 토금수 이런 추나추동이 모두 다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살아갈 때 겨울에 겨울나무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자라요, 안 자라요? 조금 자라죠. 예? 조금 겨울에 조금 자란 게 뭐가 된다? 나이테가 된다. 아시죠? 예. 자라는데 근데 밖으로 자라는 것보다 안으로 자라죠. 예. 겨울에 싹을 틔우면 어떻게 돼요? 죽고 망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그 겨울에 살아가는 어떤 나무의 존재 양식. 이것이 뭐냐면 일종의 그 자연이 주는 어떤 이 일종의 분수라는 거죠. 이 자연이 주는 분수를 잘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잘 지켜나간다는 것이 결국은 오랫도록 생명력을 가지면서 번영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팔자를 이렇게 쭉 깊이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팔자에 있는 걸 막 맞히기만 하려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끝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 팔자에 부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해서 인생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이걸 연구해야 할 필요도 없죠. 연구해서 알면 뭐 할 거냐.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 근데 선택에 의하여 삶의 결과는 여러모로 달라질 수 있다. 그럼 그걸 무엇을 밝혀주는 거냐. 그 사람이 타고날 때에 강화된, 강조된 인자들을 무엇으로? 삶의 무기나 수단으로 삼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글과 밀림에 살던 어느 타잔이 갑자기 조난이 돼서 섬에 떨어진 거예요. 자, 그 섬에 떨어진 그 타잔이 그 결국 먹고 살기 위해 해결해야 되는 어떤 방법은 뭐예요? 사자를 잡으러 다녀야 돼요? 물고기를 잡으러 다녀야 돼요? 예. 그럼 타잔 2가 조난되어 왔다. 자, 일간이 다른 거예요. 타잔, 첫 번째 떨어진 타잔은 갑이고, 그 다음은 무가 온 거예요, 무일주 타잔이 또 떨어진 거예요. 그 조난됐다. 자, 그 타잔은 결국 또 뭘 잡게 돼요? 사자를 잡는다. 이번 물고기를 잡는다. 이번엔 천재반에서. 아니, 밀림에 있을 때는 먹고 살 게 뭐예요? 사자가 흔하니까 사자를 잡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섬에는 사자가 없으니까, 사자기 없으니까 뭐예요? 물고기를 잡으러 다니는데, 그렇게 갑일주 태어난 타잔이나 무일주 태어난 타잔이나 경일주 태어난 타잔이나 무엇에 떨어지면, 섬에 떨어지면 다 섬타잔이 된다. 그죠? 주로 잡는 건 뭘 잡게 된다? 물고기를 잡게 된다. 자, 그럼 촌에 살면 무슨 사람이 돼요? 가불병정 무경신 일주 10명 다 있는데 다 촌에 산다. 이 사람 묶어서 뭐라 그래요? 예, 촌 사람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가불병정 무경신 전부 다 묶어서 서울 살면 서울 사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주간지 특히 또 일간론에 우리가 많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내용이나 형식이나 직업을 분석하는 데서 그 일간론에 굉장히 매몰됨으로써 해석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큰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던져진 큰 틀과 환경을 관찰하면 그 사람이 활동하는 분야나 직업 특성 이런 것들이 저절로 드러나는데 그 직업 특성을 길하다 흉하다 기중론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섬타전에서 점을 치러 온 사람한테는 뭐라고요? 너는 물고기를 잡고 살아라. 그죠? 잡고 사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식신을 쓴다. 그러면 야, 물고기를 너는 가두어서 길러라. 그 다음에 그걸 재로 쓴다. 너는 물고기를 팔아라.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형이 있어서 뭐 가공을 한다 그러면 너는 물고기를 잘라서 말려서 팔아라. 그죠? 말려서 주는 것만 해라. 근데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물고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큰 틀을
그 일관적인 특성이나 육친적인 특징을 떠나서 이미 뭐냐면 더 큰 거 물고기를 다룬다라고 하는 큰 환경이 뭐냐 이미 지지에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뭐 특히 직업론 같은 걸 할 때 제가 저한테 공부하는 분들한테 훈련시키는 게 있습니다. 천간을 모두 지우고 지지만 두고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한번 분석해봐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지지 글자 4개만 가지고도 대부분의 직업적 특성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격용론이라고 하는 것도 일관론 중심의 그 사주 해석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잘못된 해석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 관찰해서 어떤 사물의 어떤 특성을 캐내는 데는 하나의 우리 사진을 찍는 어떤 그 각도, 측면 이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전체를 접근하고 분석하는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비교적 이런 형태로 사진을 스냅을 찍으니까 전체 인물이 잘 나오더라. 이게 우리가 그 일관론 중심의 그 격용론이에요. 그거 가지고 끝까지 고집하잖아요. 이쪽 스냅, 교수님이 이쪽에서 스냅 잡으라고 했다 이거죠. 책에 그런 나와 있다 이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많은 부분을 놓치는 거죠. 그 뒷면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수없이 놓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중요한 삶의 문제를 결정하는 어떤 단계에 들어갔을 때, 못하면 운명적으로 잘못 판단하는 게요. 그냥 손님 하나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어디로 가느냐면 살인의 추억으로 갑니다. 살인의 추억으로. 그 사람은 몇십억짜리 지금 말이에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빨리 올해 이제 희신이 왔어. 좋아. 무조건 하는 거야. 그 사람 3년 뒤에 다 털어먹고 찾아오는. 그게 바로 살인의 추억이에요. 이렇게 살인의 추억으로 잘못 갈 수도 있는 이런 아주 우리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미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모르겠어 모르겠다 하는 게 낫습니다. 도사가 다 한다라고 하는 최면술에 스스로 걸림으로써 결국 우리가 더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또 만나본 여러 대가 선배님들 중에 그런 분 계시죠. 진짜 대가라고 소문에 찾아가서 선생님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몰라. 나는 아는 것 빼고 다 몰라.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유가 있다는 것이 정말 아는 것에 대한 확증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명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격용론 중심의 그 사주 해석을 아주 그러니까 십수년 동안 금가옥조처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전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아니죠. 많은 팔자들이 그것에 의해 설명되어지지만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없고, 그 다음에 10케이스 중에 두세 케이스는 반드시 미스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반드시란 말은 붙여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기중론에 매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간지 자체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우리가 자운이 왔을 때 이 운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희신이고 수가 오면 좋다더라. 우리가 격용론적으로 분석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럴 땐 좋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주팔자 이전에 뭐가 있냐면, 더 큰 뭐냐면 운명의 축이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우리가 자이라면 자시가 되면 되고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둡죠. 계절적으로는 언제 동짓달 추워요, 더워요? 춥죠. 자, 인간은 전부 이때 어떻게 해요? 종종 걸음을 해요? 아니면은 막 날씨 좋다고 우통 벗고 다녀요? 종종 걸음. 인간이기 때문에 이 자라고 하는 인자를 만나면 누구나 눈이 개슴츠레해지고, 그죠? 더듬어야 되죠. 그죠? 동작이 더디어진다는 거죠. 그 인간이라는 걸 하나의 축으로 놓고 자운에는 무엇이든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자라고 하는 하나의 대운이라고 합시다. 10년을 지배한다고 할 때 한 해 한 해 세 운의 운을 분석하더라도 무엇을 전제로 무엇이든 결과가 더디어질 수 있다는 걸 전제해두고 사주 해석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수다, 용신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기본으로 우리가
사주 해석을 위한 툴로 두고, 그럼 자운에는 전부 인간이 활동성이 둔화되고 이루어지는 일도 더디게 간다. 자, 그걸 먼저 전제해 둔다면 기중론에서 이제 인간들이 자운의 부기빈천을 크게 바꾸기란 어려운 것이구나. 그럼 자운에 왜 부기빈천을 바꾸기 어려우냐? 자 자체가 갖는 운동성을 보라는 거예요. 요놈이 엎드려서 쪼르륵 뭐예요? 운동성을 음압을 견디지 못해서 음의 압력 속에서 양운동을 쪼르륵 만들죠. 그 쥐가 뛰어가는 모양 같죠, 그죠? 그런 어떤 양운동의 속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뭐예요?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은 무엇에 의한 음기에 갇혀 있는 모양을 그대로 취하고 있으니 내가 양을 긍정적으로 쓰는 사람에게도 다 취해 쓰기 어렵고 음을 취해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보통 사람이 무릇 자대운을 지날 때 부기빈천을 보통 크게 바꾸기 어렵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해자축이라고 하는 수운행제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해석을 다 달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해자축 수운이 와서 대발하였다. 옛날에 그렇게 나오죠. 그 다 거짓말이랍니다. 거짓말.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수많은 직업 분야나 삶의 양상을 분석할 때 해운이 오면 어떠하고 자운이 오면 어떠하고 축운이 오면 어떠하다. 이걸 다 분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임계, 해자가 오행적으로 뭐예요? 수에 속한다. 이걸 똑같이 수로 취급하면 큰일 나죠, 사실은. 만약에 이거 똑같이 수로도 포괄적으로 다 해석할 수 있다면 옛 사람들이 임계, 해자라는 글자를 만들지 않았다 이거죠.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갑을 목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그 간지 모양의 글자를 취해놨을 때는 뭐예요? 그 기능과 운동과 작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갑을인묘라는 문자를 달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작용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삶의 결과물에서도 극명한 어떤 결과 차이가 발생하는데 사람들은 뭐냐? 모군이 와서 좋다 이거죠. 그래서 갑대운 들어와가지고 돈을 좀 벌었다. 그러면 야, 이 목을 잘 쓰는구나. 앞으로 15년 동안 계속 잘 살 거다. 그 거짓말이 됩니다. 그 갑인대운에, 예를 들어 인대운에 그 목기를 잘 쓰는 모양을 가졌다 하더라도 저 묘는 어때요? 운동성 자체에서 볼 때 음양지 소성을 취해낼 때 묘는 뭐예요? 양의 운동성이 발생하는 것이 하나, 둘, 셋. 그죠? 음의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개가 들어있죠. 그죠? 이때 인대운에 예를 들어서 신나게 벌었다 하더라도 묘대운에는 발전의 속도나 보상이 벌었다가 시들했다가 버들었다 시들었다 하는 거죠. 단지 기본적으로 목운동의 추세나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대발했다 해도 실제로 돈을 신나게 벌었다 이런 게 보통 3년, 6년 이렇습니다. 나머지 운은 그런 대로 그냥 폼 잡고 왔다 갔다 했다는 게 실제 삶의 내용이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냥 오면 좋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그 포괄적으로 엮어서 가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미 자기가 부자인 건 알겠고 자 지금 당장에 이런 문제를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이나 답을 달라. 근데 당신은 목용신 와서 좋은데 뭘 그래. 하면 돼. 전부 다 하면 되는데 전부 다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 양운동, 음운동이라고 하는 속성 차이만 하더라도 3개 성공의 묘대운에 뭐예요? 3개 성공에 2개는 실패라. 그죠? 내가 양을 반개 쓴다면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요소나 속성이 충분히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인간 이전에 우리 자운의사가 다시 돌아와서 자운에 우리 사람으로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부여된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축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부여되는 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죠. 그죠? 남과 여. 그래서 남녀라고 하는 것이 이미 태어날 때 사주팔자보다 더 시급하게 이미 부여되어 있는 바꿀 수 없는 특질이다 이거죠. 자, 이런 특질을 가지고 오늘 해석한다면 우리가 자운을 지나간다. 자가 비록 운동성은 양운동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밖으로 음에 의한 속성이 더 강하죠. 자, 이럴 때에 여자가 이 자운을 더 편안하게 씁니까? 남자가 자운을 편안하게 씁니까?
남자가 훨씬 더 편하게 쓰죠. 그죠? 예. 남자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양기가 더, 양운동에 더 훨씬 더 노출된 존재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돈에 우리가 실제 사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이것이 쓰여지느냐. 예를 들어서 자가가, 예를 들어서 겁재를 합시다. 겁재. 겁재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명의 신앙하고 겁재를 만나면 재분탈을 뭐 당하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그런데 이 남자가 실제로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겁재 인자를 만난 희생이 많았다 이거죠.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 폼은 잡고 다니다 이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사업은 거들났는데 누님이 장사나 사업을 하더라 이거예요. 누님 장사하는 사업에 내가 어느 정도 또 뭐예요? 역할을 내가 받으면서 뭐예요? 또 그러니까 본인의 금전활동이나 사회활동 제대로 못하지만 누구의 덕을 봐요? 음기의 덕을 보는 곳이 있더라. 그렇죠? 음기의 덕을 보는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기중론이나 글자의 어떤 작용 양상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육친설이라든지 격용론에 의한 해석이 가능한데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다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이런 어떤 남녀라고 하는 큰 축을 놓치고 보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자원을 여자는 뭐냐? 만약에 이 글자를 아무리 긍정적으로 쓰더라도 있죠. 자운을 자기가 금전활동으로 쓰든 사회활동으로 쓰든 잘 쓰고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게 음기가 더 강한 인자죠. 자, 여인은 음운동이 훨씬 더 강하게 부여돼서 이미 만들어진 성별이니까 짝이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짝이 잘 안 맞죠? 그러니까 여자가 돈을 번다 하더라도 어떻게 편안하게 남편 댁에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해요? 손발 귀찮게 움직여서 짝지워지지 않으니 내가 억지로 채워서 사회적인 보상을 이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뭐냐? 단순하게 돈을 번다, 잃는다 이런 어떤 그 기중론에 의한 것보다 본인이 느끼고 있는 현실적인 압력, 정서적인 환경 이런 것에 더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 실컷 벌고 있는 사람 보고도 누구시 힘들지요? 그럼 그냥 아이고 예 선생님 이렇게 되는 게 뭐냐? 겉으로 보면 좋다 이거 장사 잘 되고 신나게 돈 벌고 있는데 겉으로는 돈 벌고 있는데 선생님 찾아오니까 누구시 힘들지? 그게 뭐냐면 이제 일종의 그게 대간호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 사람이 자연의 기운 운동에 의해서 느끼고 있는 것은 지금 돈 좀 잃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인 경우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자기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그 현실적인 임자 이런 것에 의한 기중이 더 자기한테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어떤 간지 자체에 대한 우리가 폭넓은 이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운명 분석을 해나갈 때 계속 이런 어떤 오류가 자꾸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사실은 제일 이렇게 좀 중요한 어떤 우리가 논리들만 제가 이렇게 언급하니까 시간이 있어서 설명이 좀 이렇게 부족해서 연결고리가 좀 약한데요. 뜻은 아시겠죠? 제가 무슨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래서 그 사주팔자를 보실 때 그 강약론에 의해 매몰되어서 팔자를 해석하거나 또 그것을 이런 이미 간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연운동의 단계라는 거죠. 이게 조금 생각을 확장하면 우리가 자가 축을 생하고 축이 인을 생하고 인이 묘를 생하고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여러분 생한다 이러면 그냥 목화도금수가 그냥 서로 낳아주고 거둬들이고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자가 일어난 다음에 이양지체에 이르러 축의 어떤 상이 형성되고 이 축의 상이 형성된 다음에 인의 모양이 형성되고 이렇게 쭉 12단계로 자연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사이에 부귀빈천이 많이 바뀌는 공간도 있고 부자도 아니고 거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세월이 흘러가야 되는 단계도 있다는 것이죠. 자꾸 기중론에 집어열러 가면 우리가
선생님 좋다는 말입니까? 뭐 나쁘다는 말입니까? 이런 어떤 질문해요. 제가 이제 저는 설회론적 입장에서 사주를 많이 분석을 해주고, 그렇게 이게 저는 그렇게 지금 듣는 내용이 시원찮으면 10년 뒤에 이 종이 내용을 다시 펼쳐 읽어보라. 제가 그런 이야기로 저 대신하고 나는데요. 하루에 우리가 한낮이 있고 밤이 있다 이거죠. 그럼 한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시간이 보통 뭐 새벽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시간이죠. 새벽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삶의 모양이나 양상은 뚜렷해집니까? 어슴푸레합니까? 그 어슴푸레하게 존재하는 어떤 시간대에도 자연의 존재 양식이라는 거죠. 그걸 전제해 두고 이 세월에는 당신이 부자가 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다. 어떤 중간의 그 단계의 모양새가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머릿속에 우리가 전제를 해두고 해석해 나가는 이렇게 그런 단계를 설정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이나 묘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인은 비교적 뭐예요? 그 간지의 음양 운동성이 뚜렷하죠.